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33살의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상관이었던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일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죠.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검찰이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전 부장검사는 유족에게 사과의 뜻도 전한 걸로 알려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유족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입니다. 김진태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진태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홍영 검사 아버지 김진태입니다. 예,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세월이 네.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전 부장검사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계속해서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남으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 듣고. 네, 상당히 응어리가 많이 남아있죠. 저도 먼 훗날 아들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그 어떤 표현으로도 저의 심정을 갖다가 전달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전 부장 검사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과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특별히 사과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과라고 하면은 장례를 치르는 그 이대 목동 장례식장에서 잠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런 그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나도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담당 부장으로서 예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과가 아니었나 그런 정도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드님이 그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셨군요. 예,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에 그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의심을 갖고 많은 거지. 예. 이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한 달 뒤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참 지금 표현으로도 하늘이 참 무너지는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럴 생각이었죠. 예. 그러면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굉장히 4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분노하실 테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검찰이 결국은 같은 식구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부분은, 참, 우리 검찰의 오랜 그런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제 식구 감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님? 그 전 부장검사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고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사과의 의미를 좀 모르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예, 대한민국의 그 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내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오히려 대한민국 부장검사한테 뭔가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부장검사로서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체면에도 맞지 않는 그런 그 부장검사의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뭐 정말 진정성이라고 보기에는 뭐 좀 단 1%도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날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6일 날 뭐 오후에 열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요? 글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하는 의견을 갖다가 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예. 뭐 시민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뭐 잘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란 직업이 뭐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거는 뭐 우리 모두 국민들이 아는 일인데 예.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그렇죠. 처벌하는 조직인데 네, 맞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저도 참, 뭐, 검찰에서 상하 간에 그렇게 폭행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단 1%도 뭐 예,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고 김홍용 검사 사건 이후로는 혹시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없어졌을까요? 뭐 동료들로부터 선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나름대로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들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조금 듣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뭐 그런 부조리들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버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글쎄, 70년의 그 긴 검찰의 조직 문화가 참, 이렇게 아들 한 사람으로서 끝이 났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마음이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검찰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아마 우리 아들 김홍영 검사가 우리에게 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 김진태 씨였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시죠? 평일에는요, 이도교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네, 뉴스하고 3, 4부가 그렇죠, 뒤에 맞아요. 하니까. 예, 맞아요. 네.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네.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정도?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네.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 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계기로 미국 대선 전국도 혼돈에 빠졌는데요.
전문가의 미국 대선 전국 짚어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퇴원을 결정했을까요? 당연히 대선 때문에 아하.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원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제외한 기타 이슈로 선거 구도를 몰고 가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예.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제 경제 회복, 특히 최근에 있는 이제 법과 질서 등을 핵심 이슈로 밀어왔는데 이제 그게 실패한 것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본인의 대선에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에 지금 좀 무리를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른바 흔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VIP 증후군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어허.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대통령의 참모진도 퇴원을 만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아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다면은 주치의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 주치의도 사실상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른바 환자가 치료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VIP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현지 언론에서부터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74세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지금 우리 이제 110kg 정도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해서 원래 그 미국 대통령은 다 밝혀야 되는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위험한 음. 상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대통령이 받아서 동정론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처럼 결국은 코로나를 컨트롤 못해서 본인까지 걸렸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지율상의 변화는 좀 애매한 게요. 아하. 일단 공화당의 그 지지층은 큰 변동은 없죠. 예. 코로나의 확진 자체가. 다만 코로나 확진과의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 전체적인 그 지지율의 차이는 그 바이든 후보에게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지율보다는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고 선거인단 선거니까요. 간접 선거니까. 예. 그 부분을 보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예. 그 바이든 후보마저 확진이 되면은 아마 대선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1차 토론 때 이게 토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도발을 한 것이다. 진흙탕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당연히 그런 또 전략을 갖고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어떻게든지 바이든 후보가 실수를 하도록 예. 그렇게 계속 말을 끊고 들어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의도적이었다. 예. 예, 바이든 후보가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몇 번 말을 실수했다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연출하려고 일부러 막 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좀 잘 대응을 했죠. 앞으로 또 토론이 2번 더 남았는데 그 나머지 2번의 토론에서도 그 1차 토론 때와 같은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일단 토론이 지금 이루어질지도 약간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2차 토론이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이게 참 미국이 한국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최소 격리 기한이 14일이기 때문에 2차 토론에 15일까지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꼭 그런 걸 안 지키고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배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예. 그 조기 퇴원을 한 것도 15일 2차 TV 토론에 참여하는 그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재를 알려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면 구태여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 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토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예. 구태여 바이든 후보도 지금 피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사전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죠.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세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판세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은 전체적인 전체적인 지지율보다는 결국은 경합주가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가장 최근에 경합주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 예. 6개 주가 핵심인데 이른바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있는데 둘 다 한 5% 내외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차 범위 내고요. 문제는 남부 3개의 경합주가 있는데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인데요. 여기는 1%, 0.5% 사실상 통계상 차이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는 접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선거인단 선거,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총 538명 중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이기는 선거거든요. 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편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우편투표 이퀄 부정투표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있는데 27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요. 지금 미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각 주마다 하원이 한 명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26 그리고 민주당이 22 오히려 공화당이 유리한 판세거든요. 예. 또 다른 방법은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대법원에서 최종적 소송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AB 코니 베러 대법관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임명이 되면 보수 6 진보 3입니다. 공화당이 유리하죠.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많이 앞서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시대에 전략적 인내 이런 얘기 있어서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 또 민주당이 일본하고 더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글쎄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쪽 전공한 국제 정치하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은 다 무너집니다. 예.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세계는 이미 대혼란에 빠지고 있고요. 예.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 공약에 계속 흐트고 방위 분담, 또 주한미군 철수.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가 우호국의 팔부터 비트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제2 공약이 탈퇴한 유엔기구에 복귀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도 다시 가입합니다. 동맹을 중시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만약에 남북 문제, 북한 문제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방법을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무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예. 대중관계는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모여서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오히려 중국이 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강경한 중국 반중 정책을 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 미국 정치권, 대중, 미국 학계에서도 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규범을 다 흐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이 반중 정선에 쓸려도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명분을 잡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다자주의로 복귀하고 다시 미국이 해왔던 그런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반중 전선을 쓴다면 이건 훨씬 중국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국이 더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중국 고립이 더 심화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긴 호흡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이 돼서 4년을 더 간다면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중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바이든이 돼서 미국이 다시 좀 정상 궤도로 어느 정도 복귀를 한다면 중국한테 불리하다. 그런 판단을 전 중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고요. 인터뷰 도중에 잡음이 조금 들어갔는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